대한민국의 조선 3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결국 초대형 계약을 따냈습니다. 카타르의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의 수주전에서 중국을 물리치고 대규모 계약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카타르의 국영석유사 카타르 페트롤리엄은 어제 날짜로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과 7, 8년 동안 대략 103척, 23조 6천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슬롯 계약으로서 정식 발주 전에 건조 공간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각 회사별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3개의 회사가 유사한 수준으로 건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조 계약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이에 따라서 국내 조선사들의 도크는 2027년까지 가득 채워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03척, 23조 원, 엄청난 규모의 계약이죠. 지난 2004년, 2005년 한국 조선사들의 LNG선 50여 척 규모의 수주보다 2배에 이르는 역대급 수주를 따낸 것입니다. 자, 이번 계약건에 대해서 조선 업계에서는 뜨거운 이슈로 다뤄졌던 내용이었는데요. 카타르는 LNG의 연간 생산량을 기존 7,700만 톤에서 2027년까지 1억 3천만 톤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을 세웠었고 증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세계 최고 규모의 LNG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LNG 운반선도 기존의 74척에서 190척까지 늘릴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이와 같이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국가적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압도적인 기술력, 초격차를 다시 한번 증명한 것입니다. 한국의 조선 3사, LNG 관련 선박의 핵심 기술인 화물창, 연료 공급 시스템, 자액화 설비 등에서 다른 조선사들보다 분명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독자 LNG 화물창인 멤브레인형 하이맥스, 연료 공급 시스템과 제액화 시스템인 하이게스 등을 보유 중에 있어요. 삼성 역시 항로, 선박, 속도 최적화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육상 해상 통합 시스템인 S베스를 접목해오고 있었습니다. 카타르는 작년부터 국내 조선사들과 본격적으로 LNG선의 발주에 대해서 논의해온 바 있었어요. 빈 셰리다 알카비, 카타르의 에너지부 담당 국무장관은 LNG선 60척을 새로 도입할 계획인데 이 부분에서 한국과 좋은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작년 9월에는 이낙연 의원을 만나서 에너지 관련 협의를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카타르는 애초부터 한국, 조선사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지난달 카타르의 1차 발주 물량, 이 16척의 물량을 중국, 선박공업 계열의 후둥중화 조선이 차지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맺었던 계약은 200억 위안, 3조 5천억에 육박한 규모의 액수였어요. 또한 러시아 국영에너지 회사 노바텍이 발주한 LNG선에 10척 중 5척을 중국이 따내면서 이렇게 공격적인 무브를 보여주면서 국내 조선업계를 긴장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후둥중화 조선이 계약을 따낸 것에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중국 은행들은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가의 60%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고 또 중국에 사용할 LNG를 본인들의 수주, 이 LNG 선박으로 수입하는 형태로 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수주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중국 조선업의 기술력은 여전히 물음표죠. 2017년 프랑스 선사 CMA-CGM이 중국 조선소에 발주한 메가 컨테이너선, 이 LNG 추진선 9척의 납기일이 예정일보다 무려 1년 가까이 지연되기도 했었고 해당 기술력이 전무해서 건조 초기부터 한국 조선소 중역들을 접촉해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었다고 하죠. 이 건조 능력이 명백히 부족해서 원하는 성능의 배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후둥중화 조선이 건조했던 LNG 운반선 글래스턴호가 호주 인근에 멈춰 섰다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싼 맛의 중국 제품 사용했다가 이런 경험 한번 하면 정말 생명 위협 강하게 느끼겠죠. 얼마나 아찔했겠습니까? 또한 광저우웬청이 아이슬란드의 선주사 아임 스킵을 위해 건조하는 컨테이너선 역시 인도가 연기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조선소가 더 건조할 능력도 안 되고 실제 중국의 연간 LNG 운반선 생산 수준이 5척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카타르에게 따낸 물량 이 16척만 하더라도 이미 캐파를 넘어선 거죠. 추후 수주권은 한국 쪽으로 갈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어요. 또한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이렇게 대규모 물량이 한국에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요. 이 카타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국내 LNG선의 계약이 쏟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분명 있습니다. 하반기에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죠. 모잠비크의 LNG 개발을 주도하는 프랑스가 LNG선 발주를 준비하고 있고 이것도 무려 18조 원의 규모입니다. 현재 G7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배제하는 형태의 연합이 결성되는 분위기죠. 이미 영국은 화웨이의 5G 장비의 부분 도입을 결정했다가 최근 전면 배제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프랑스 역시 미국의 의지를 거스르기에는 어렵고 유럽 내에서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시국에 중국 기업들과 계약을 하기에도 부담이 있겠죠. 한번 중국 조선업에 대차게 되었던 프랑스입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러시아, 이 러시아의 국영에너지 업체 노바텍도 이 북극 연안에서 진행되는 아크틱 LNG2 사업에 투입할 쉐빙 LNG 운반선의 10척을 추가로 발주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에서는 이 중 절반 이상을 우리나라 기업이 따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2014년 러시아 야말 LNG 프로젝트에서 수주 경험이 있었던 대우조선해양이 유력한 후보로 업계에서는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굵직한 계약건 프로젝트들이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카타르 LNG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수주를 따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이렇게 대규모 LNG선 건조를 계획 중인 다른 선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LNG 수요도 늘어나고 이 운반선에 대한 니즈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실제로 유럽 최대의 저황유 벙커링 항구인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구에서 올해 1분기에 판매된 LNG 선박 연료가 작년 1분기보다 3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판매된 LNG 선박 연료량의 절반이 1분기에 모두 팔렸어요. 그만큼 LNG 수요도 크고 추진선의 수요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존 벙커 CU를 사용하던 선박들이 이 IMO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지침에 따라서 황산화물의 함유량을 0.5%로 줄여야만 하죠. 이에 따라서 스크러버, 탈황 장치를 이용하거나 저유황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그 대안으로 제시가 되었었죠. 스크러버, 이렇게 탈황 장치를 쓰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이 화물 적재 공간이 줄게 되고 연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방형 타입의 경우에는 해수로 배기가스를 씻어서 배출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방류 이슈도 있죠. 그래서 스크러버가 달린 이 개방형 타입이 달린 제품에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국가와 항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유황연료 좋습니다만 가격이 비싸죠. 일반 벙커 CU 가격보다 60% 이상 더 비싸고 이 가격 스프레딩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LNG 추진선, 이 LNG를 이용해서 엔진을 가동시키는 형태죠. 궁극적인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반 디젤류에 비하면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80%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 30%, 황산화물의 배출은 거의 100% 줄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환경 친화적이죠. 이 LNG 추진선은 한국 조선사들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납품 경험이 있고 이 검증받은 업체들 중에서 순수한 LNG, 퓨어 엔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겠죠. 스크러버를 탑재하거나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것보다 LNG 추진선을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많은 업계의 공통된 생각으로 보입니다. 초기 비용 물론 많이 들겠죠. 그러나 연료비가 저렴하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고 이와 같은 외부적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LNG 추진선의 발주량은 2017년 40억 달러, 2020년에는 4배가 늘어난 160억 달러, 2025년에는 1090억 달러까지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서 60%까지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 조선업, 이 수주 잔량의 60% 이상이 자국의 발주량과 벌크 선종 등으로 채워져 있죠. 이 전반적인 기술력에서 한국 조선업과는 비교하기에 민망한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에 꽃길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리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전기차 배터리의 업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리딩 전기차 기업이죠. 테슬라는 전통적으로 일본 기업 파나소닉에게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테슬라의 중국분 물량을 LG화학이 차지하는 쾌거를 이룬 바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의 파나소닉, 중국의 CATL, 그리고 국내 기업들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을 모두 제치고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 1위에 오른 상태죠. 중국에서 생산하는 테슬라의 주력 차량인 모델 3에는 LG화학이 대부분의 물량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G화학이 테슬라의 이 중국 시장에서의 단독 파트너가 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테슬라는 비슷한 시기에 중국 CATL과도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테슬라는 같은 국가, 지역 내 생산 물량을 공급받을 때에는 하나의 기업으로부터만 제품을 받았었지만 이번에는 CATL과 LG화학 듀얼 벤더 체제를 택한 것이었죠. 중국 시장의 폐쇄성,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중요한 대목은 과연 중국의 CATL이 이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인가, LG화학과 CATL의 비중, 그 포션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었죠. 그동안 테슬라는 원통형 배터리만 사용하고 있었어요. 일본 파나소닉과 공동으로 NCA 배터리, 이 리튬이온 배터리 중에서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혼합한 3원계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LG화학에서 공급받는 물량도 NCM 타입의 배터리죠. 니켈, 코발트, 망간이 함유된 배터리입니다. 테슬라가 그동안 취했던 전략은 이 전기차의 에너지 밀도, 주행거리에 큰 초점을 맞췄었죠. 이 에너지 밀도,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배터리를 원했었고, 이에 맞춰서 배터리 공급사들도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최대 출력을 뽑을 수 있는 쪽으로 연구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차 정말 조용하고 주행 성능 좋은 것 다 아는데 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1회 충전 시 얼마나 갈 수 있느냐, 그 주행거리인 만큼 테슬라 역시 이를 우선순위로 둔 것이죠. 그만큼 단가가 높은 배터리들이 사용이 되었었고 이에 따라서 대당 마진도 높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테슬라가 순이익을 본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국 CATL이 3원계 배터리 쪽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우리나라 배터리 3사와 일본 파나소닉과 비교했을 때 분명 기술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나라 기업들 NCM 811, 니켈 함량 90% 이상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CATL은 NCM 622, 712 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명백히 3원계 배터리 쪽에서는 기술의 격차가 있습니다. 이 중국 CATL이 테슬라에 공급하는 물량은 이 원통형 배터리가 아니라 중대형의 각형 배터리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NCM, NCA로 대표되는 이 언급드린 3원계 배터리 타입이 아니라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아무래도 리튬이온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나 출력, 주행거리가 떨어집니다. 3원계 배터리가 비싼 이유는 이 사실 원가 문제, 코발트의 단가 문제가 가장 큰데요. 이 코발트가 굉장히 값이 비싼 광물입니다. 매장량이 적기도 하고 최근에는 안정세를 찾았지만 작년, 재작년 가격이 급등하면서 배터리 기업들이 많이 애를 먹었어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이 코발트 대신 철을 쓰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성의 측면에서는 분명 장점이 있어요. 과거에 테슬라가 주행거리, 이 고성능에 매진했다면 현재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원가 절감이죠. 지속적으로 주력 모델들의 가격을 낮추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북미 시장에서 6%, 중국 시장에서 4% 가격을 내렸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모델 S, 모델 X의 판매가를 500만원 정도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ATL을 택한 것도 원가 절감의 의지가 강한 것, 그리고 중국 시장을 노리는 테슬라의 입장에서 중국 기업들을 완전히 배제하기에도 분명 눈치가 보였을 겁니다. 이 CATL은
셀투팩이라고 불리는 더 간단하고 저렴한 배터리 셀 포장 방법을 개발해서 이 패키징 중간 단계를 없앴는데요. 단위 면적당 더 많은 배터리를 조밀하게 넣을 수가 있는 셈이죠.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기인해서 CATL과 테슬라가 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요. 셀투팩, CTP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리튬 인산철을 넘어서 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전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보입니다. 현재 배터리 팩 대비 배터리 셀 비율은 0.7 가까이 나오는데 이 CTP 기술을 활용하면 0.8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밀도 역시 이 배터리 셀당 215W시에서 260W 정도로 높아집니다. 결국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약점인 낮은 에너지 밀도, 낮은 배터리 용량, 이에 따른 낮은 주행거리를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 CATL 측의 주장이죠. 대략 이론적으로 100km 정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에서 대표적으로 BYD 같은 경우가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600km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200에서 300km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이게 중국의 과장인지 아니면 정말 600km 가까이 뽑을 수 있는지는 추후에 이 제품이 출시되고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테슬라가 롱 레인지 버전, 즉 주행거리가 긴 버전에는 LG화학의 원통형 배터리를 쓰고 스탠다드 버전, 소위 보급형 모델에는 CATL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고 어쨌든 CATL이 여기에 그치지 않겠죠. 추후에 분명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도 욕심을 내고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할 거예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LG화학과 분명 공급 경쟁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테슬라는 이 두 기업의 가격을 경쟁시킬 여지도 남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택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만약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이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다면 다른 후발 업체들도 해당 배터리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의문이 생기죠.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조하지 못하느냐. 애초에 이 리튬 이온 삼원계 배터리의 하위 호환격으로 생각이 되었어요. 애초에 무게도 무겁고 전압도 낮기 때문에 이 차체를 가볍게 하고 주행거리를 늘려야만 하는 전기차 시장에서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결국 스쳐가는 중간 단계이고 종착지는 삼원계 배터리라는 판단 하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에 매진해 온 것이죠. 실제로 대규모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제조할 만한 설비가 우리나라에는 분명 부족해요. 일본, 유럽도 안되고 중국만 가능합니다. 결국 리튬이온 삼원계 배터리는 초격차,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고객사들에게 매력적인 가격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코발트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밀도는 최대한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에 니켈의 함량을 높인 하이 니켈 배터리가 대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니켈 비중을 지나치게 높이면 폭발의 위험, 안전성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최적의 비율을 이 각 기업마다 고심하고 각자의 레시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코발트 소재의 가격이 들쭉날쭉해서 배터리 기업들이 굉장히 계약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계약 시점과 이 공급하는 시점에서 원가가 크게 요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 늘 계약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입니다. 이 코발트의 광산 대부분이 아프리카에 있는데 해당 광산 개발의 주도권을 중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 결국 코발트의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낮아지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업들 LG화학, SK이노 등이 주로 다루는 NCM 배터리, 앞으로는 NCM811 이렇게 니켈 80%, 코발트 10%, 망간 10%가 들어간 배터리 타입입니다. NCM712, NCM811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본격적으로 공급이 될 겁니다. 그러나 원가, 이 단가 문제는 항상 따라다닐 수밖에 없고 에너지 출력을 최대한 유지시키면서 코발트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니켈, 망간, 코발트에 알루미늄을 추가한 형태인 NCMA 배터리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국내 기업이 에코프로 BM입니다.
뿐만 아니라 LG화학, 포스코케미칼 모두 관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어요. 포스코는 심지어 NCM811과 NCMA 투톱 체제를 갖추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도 했고, LG화학 역시 NCM622가 지금 주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NCM711을 거쳐 이후에는 NCMA, NCM811을 본격적으로 양산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NCMA의 장점은 이 코발트의 비율을 5% 정도, 즉 한 자릿수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알루미늄을 첨가해서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단가를 낮추고 니켈이 90% 비중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출력도 기존에 비해서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기존 NCM, 이 NCA 타입의 배터리는 이 사이클 라이프, 즉 수명이 약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NCMA가 이들보다 조금 더 낫다는 리서치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한 알루미늄이 이렇게 코팅되면서 입자들이 잘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수명이나 안전성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라는 제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도입도 결정한 상태이고, 여기서 CATL의 새로운 기술력이 접목이 되었는데 이게 시장에 어떠한 평가를 받고 어떠한 퍼포먼스를 뽑아줄 수 있느냐. 3원계 배터리, 이 NCM 배터리 주행거리에서 현재 가장 유리합니다. 그만큼 시장 성장률이 가장 컸고 NCM712, 811 이런 것들이 앞으로 메인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수한 기술력,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단가나 수명 등에 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만한 NCMA 배터리가 개발 중에 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비용적으로 가장 싸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지만 명백히 출력에 한계가 있었는데 얼마만큼 CATL, 추후에 다른 중국 기업들이 개선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